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공무수탁사인 우리 어디서 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행정법 관계 당사자 이야기하면서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항상 행정법 관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했죠. 그 액션을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했습니다. 행정 주체라는 것은 이제 행정 작용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그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본래적 행정 주체라고 하죠. 그리고 요 이제 행정 작용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우리가 행정 객체, 일반 국민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 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추가로 기타 행정 주체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기타 공법상 법인하고 공무수탁사인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기타 공법상 법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왜 기타라고 왜 하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상 법인이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법상 법인을 우리가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공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그리고 영조물법인 이렇게 이제 세 개가 포함이 됩니다.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중에서 구성원이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람이 모여 있는 사단법인, 공공조합밖에 없죠. 이러한 이제 기타 공법상 법인 외에도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작용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사인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사인이 행정작용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주체인가?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은 과연 처분을 바랄 수도 있는가? 이 같은 이제 자세한 논의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탁사인 보시게 되면 정의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공행정 사무를 위탁받아서 그 위탁받은 사무, 뭐를 위탁받았죠? 공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그 특정 공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또 자기의 책임 하에서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인을 우리가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해요. 뒤에서 우리 이제 공법상 계약을 배우시게 되면요. 위탁행위라는 것이, 공무위탁행위라는 것이 행정 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게 공무를 위탁하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의 위탁이라는 것은 사인한테 하는 위탁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 말하는 겁니다. 민간 위탁만을 말한다라는 거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권한을 가진 사인이라고 했는데요. 권한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행정 주체와 같은 지위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얘기하는 겁니다. 공권력의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공권력을 가진 사인을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해요. 원래는 공무라는 것은 누가 수행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공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공무원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100만 공무원, 이 100만 공무원이 바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무원에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공무수탁사인이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과 같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수탁사인이 교통할아버지 생각을 해보시면 교통할아버지가 뭐 구급공채 시험을 합격을 해갖고 공무원이 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똑같이? 공무원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봐주는데, 이 같은 논의는 어디서 특히 나오냐면 뒤에 가시게 되면 국가배상법 배우면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2009년도 10월 21일에 국가배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안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이 같은 조항이 괄호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제 그게 이제 도입되기 전까지도 공무수탁사인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광의의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협의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공무수탁사인은 광의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공무수탁사인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외우기 쉽게 별사탕을 파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사탕을 파는 학원이다. 별사탕을 파는 학원. 보통 이제 학원들 보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사탕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는데 팔지는 않는데 별사탕을 파는 학원이 바로 공무수탁사인이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무를 받아가지고 와갖고 이게 사탕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무수탁사인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별은 뭐냐? 별정우체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요, 사선의 선장이나 항공기의 기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탕은 이제 토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토지취득보상법상 공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 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토지취득보상법이라고 하는데, 토지취득보상법상의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시행자가 바로 공무수탁사인입니다. 예, 자주 등장하죠. 뭐 GS건설을 제가 이제 항상 예로 이렇게 드는데,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서 어떤 공무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무를 원자력발전소 만들고 그리고 박물관 만들고 이런 공무를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학은요 학위수요 말합니다. 학위수요. 사립학교 학장이나 총장 말하는 것이죠.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학교 학장이나 총장, 별사탕, 학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원은요 운전면허, 운으로 보시고 운전면허 시험 기관장, 뭐 건축사 이런 사람들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자 4번에 법적 근거 보시게 되면요. 2번에 개별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별사탕 학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근거를 두고 이 근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이 공무수탁사인한테 공무를 위탁한다는 것은요. 아까 권한을 인정해 준다고 했죠. 공권력을 부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96조에 보시게 되면요. 행정조직의 설치나 그리고 그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직의 설치라는 것은 바로 행정조직을 법으로 만든다. 행정조직법정주의고 직무 범위라는 것은 이제 행정기관의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권한법정주의. 행정조직법정주의와 행정권한법정주의가 헌법 제96조에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행정권한법정주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어떤 행정기, 서울시장이, 교육감이, 그렇죠? 뭐 각부 장관들,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것인가, 이거는 법률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기관들이 사인한테 공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 뭐가 넘어가요? 그 권한의 귀속점에 이전을 동반을 하게 되겠죠. 권한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권한 배분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배분을 법률로 정해야 되니까 권한의 배분의 변경을 가할 때도 동등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적 근거들을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권한을 이전시킬 수 있다. 권한을 이전시킬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인에게 공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공무를 위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다 같이 보도록 하고요. 별정우체국법 법률에 별정우체국장에게 사인이에요. 사인에게 공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편물의 수발, 채신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체국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왈왈이에요. 왈왈이가 누구다? 왈왈이 뭐 저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왈왈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때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신림동에서도 왈왈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왈왈이가 뭐냐? 요거 많이 하고 다니는 애, 그죠? 요거 많이 하고 다니면서. 요거 많이 하고 다니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래서 여론주도자 우리가 왈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섬에,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애들이 딱 들어와서, 야, 우리, 사실, 무전여행은 아니고, 제가 이제 후배들 받는다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많이 벌어놨었거든요. 돈은 갖고 무전여행은 아닌데, 계획 없이 무계획 여행을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 저기 인천 옆이었는데, 승봉도, 사승봉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승봉도, 사승봉도. 이제 사승봉도가 조금 더 외지구나. 그래서 거길 들어가 봤습니다. 배를 타고. 거기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놓은데 죽을 뻔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더 신기한 게 가게가 있습니다. 점빵이 있어요. 가게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있을까?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가게가 하나가 딱 있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우리가 싸가지고 온 생수는 다 떨어지고 이제 목이 딱 마르면 가서 다 쭈쭈바를 계속 사 먹어야 됩니다. 돈 엄청 법니다. 이런데 그런 조그만 섬에 거기 뭐 섬 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 우체국이 있겠습니까? 우체국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거주하고 있는 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가게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점빵이 하나가 있어요. 점빵 아줌마가 바로 공무수탁사인입니다. 그분이 별정우체국장이에요. 여기 옆에도 별정우체국장 하나 있는데 뭐라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우표도 팔고, 그러니까 우편배달원이 가지고 온 그 편지들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또 보내야 되니까, 그 주민들이 편지 보낼 거면 편지를 이 아줌마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아줌마가 이제 모았다가 우편배달부가 오면 그걸 전달하는 역할 이런 걸 해요. 이제 공무수탁사인은 뭘 가져요? 공권력 행사의 주체입니다. 그럼 이 아줌마가 그 지역 주민의 아이들이 와갖고 뭐 사탕을 사러 왔을 때도 지나갈 때 놀라봐, 나 국가랑 동등한 집이야. 응? 새우깡 사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되죠. 왜?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 주체 지위, 기타 행정 주체 지위, 공권력 주체 지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 공무 수행하는 외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냥 사인이에요. 그렇죠?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공권력 행사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사선의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기도 하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배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죠.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해야 되죠. 예, 출생신고도 이 사람들이 받아요. 선장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도 이 사람들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내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태평양 중간에서, 그죠? 태평양 중간 또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중간에서 배에서 비행기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옵니다. 그죠? 짜장면은 어떻게든 오죠. 예. 그런데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냐? 경찰은 출동을 못하죠. 그죠? 우리 영예가 아닙니다. 짜장면은 갑니다. 어떻게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라는 역할을 선장이나 기장이 이제 직접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공익사업 시행자. 이게 이제 우리 자주 등장하는 건데, 뭐 특히나 저 뒤에 가서 당사자 소송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국가가 공익사업을 할 때 전부 다 국가가 직접 하냐? 그렇지가 않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사인한테 보통 누구예요? 사법인, 기업이죠. 기업한테 이제 그 공익사업을 네가 좀 수행해라라고 이렇게 위탁을 해줘요. 위탁을 해주게 되면은 이 사업 시행자가 행정 주체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력 발전소 만들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야 되잖아요. 강제로 뺏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공용 수용권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시킵니다. 이건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되어야지만 가능한 공권력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사립학교 총장. 원래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했다 이런 학위, 학위는 누가 주는 게 맞아요? 교육부 장관이 주는 게 맞죠. 이건 이제 국가에서 공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주는 게 맞는데 교육부 장관이 뭐 전국에 있는 대학들 졸업식마다 다 찾아가고 학위주가 앉아있고 이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립학교 총장이나 학장들이 이제 학위를 주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 학위를 주는 공무를 위탁받았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학교에서 받은 학위하고 사립학교에서 받은 학위가 동등한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저는 뭐 학위도 없는 놈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런 대학교에서 그냥 우리끼리 학원에서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권도학원에서 1단 땄다 이런 거. 1단은 국견에서 주는구나. 그죠? 저기 뭐죠? 그 빨간 띠, 우리는 보라띠도 있었고, 밤색띠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저희는 1단 따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걸렸습니다. 이상한 학원이에요. 돈 벌 생각이 없고. 진짜 무슨 무도인을 키우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 학장이나 총장도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서 이렇게 학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기관장, 면허를 주는 건 원래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시험 기관장이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대신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말고도 또 뭐 있냐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공증을 받은 게 있는데, 공증 인가를 받아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해줄 수 있죠. 공정증서, 그죠? 공증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원래 이제 국가기관이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대신해 주는 거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또 그런 법도 있죠. 민영교도소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민영교도소 이것도 이제 국가가 만드는 이제 그런 교도소 영조물이 아니죠. 민영교도소 이런 것도 이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종료 한번 봤고요. 그럼 기능 다시 로마자 2번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행정 주체의 본래적 업무 외에 행정권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민간에게요. 사인의 독창성과 전문 지식 재정 능력을 활용하고 행정을 분산시킨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공무수탁 사인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원래 이제 공행정 사무를 누가 수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요. 입법자의 입법재량입니다. 입법자가 이거를 누가 수행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방금 이제 보신 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공무 위탁이 되고 공무수탁 사인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입법재량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행정 사무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입법자가 이런 경우에는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공무수탁 사인 공무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구별 개념 보시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랑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무수탁 사인은 처분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못하는 사람들과 이제 비슷해요. 생겨먹은 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해병대 생각해보세요. 해병대 같은 그런 조직이 세상에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죠? 저는 이제 딴개인데요. 딴개. 막 기어다니는 딴개야.
강아지죠, 강아지. 그쵸.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개인가요? 우리는 땅 깨고, 예, 이렇게 하는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지부도 있어요. 예. 이 국가 조직이 아닌데 지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 해병대 전후에 이렇게 해갖고, 이상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있고, 여기서 이제 치안 질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이 해병대 전후회한테 치안 질서 유지에 대한 업무를 위탁을 했을까요?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위탁한 사실이 없어요. 이건 뭐냐? 자진협력행위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진협력하는 행위. 공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공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탁이라도 했냐? 부탁도 안 했어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자진협력자로서 공무수탁사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뭐 우리 우리나라에 마피아가 있죠. 마피아 조직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해병대 전후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호남 향후회, 그죠? 호남 향후회. 그 다음에 고대 교우회가 있습니다. 고대 교우회. 예. 저희 학교에는 이제 마피아가 있죠. 예. 고대 교우회가 있는데 다른 학교는 동문회고요. 저희 학교는 동문회가 없습니다. 교우회가 있어요. 교우회가. 예. 마피아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우회가 있는데 이 3개 집단이 좀 특이하죠. 예. 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살아가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제 해병대 전후에 자진협력 고대 교우회가 치안 질서 유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계획을 세웁니다. 예. 좀 너무했나?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의 보조자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보조자. 사고 발생 현장에서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단순히 경찰을 돕는 자. 그러면 이거 원래 이제 공권력 주체는 권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있는 거예요. 여전히 경찰한테 있는 겁니다. 경찰이 그 권한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사무만 집행을 하거나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 행정의 보조자라고 해요. 단순히 보조하는 사람. 이건 공무수탁사인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책임집니다.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소기간, 이게 소송법 할 때 제소기간 배우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이제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우편물 취급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면, 그 아르바이트생, 우편물 취급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송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그것을 송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제소기간 뒤에 가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누구요? 우편물 취급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공무수탁 사인이냐? 이게 만약에 정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은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고 그냥 알바입니다. 그냥 알바예요. 단순히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하는 자. 그다음 행정의 대행자 보시게 되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주차 위반 차량 견인 업체. 주차 위반 차량 견인하는 업체들이 있죠? 이거 원래 누구 업무죠? 경찰 업무죠. 경찰은 도로교통법 보면 경찰이 견인하도록 돼 있어요. 경찰 업무인데 경찰과 뭐를 맺는다? 예, 사법상 계약, 도급계약을 맺고 이를 대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공무수탁 사이냐? 아니죠.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만 대신해 주도록 그냥 계약을 맺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과 계약을 맺은 견인 업체.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업 대행업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니다 보면 행정법을 배운 친구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한다고 처음 이렇게 행정법 배운 친구들이 처음 배우고 나서 기본 강의 듣고 맨날 하는 소리 있어요. 너는 지금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있어. 이런 정신 나간 소리 자꾸 하는 애들이 있고, 그죠? 좀 배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꾸 쓰레기 차량 지나가면 그걸 눈여겨봐요. 이걸 배웠거든, 공무수탁 사인.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행정법을 배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배우고 나면 기억나는 게 비례원칙과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 길을 가는 자꾸 그 쓰레기 차량을 봅니다. 거기 보면요, 예, 여기 관악구도 마찬가지예요. 예, 관악구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관악구청 대행이라고 돼 있어요. 대행 무슨 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쓰레기 대행 업체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무수탁 사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행정을 보조한 사람들이고 원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용산 이런 데는 용산구청에서 직접 쓰레기를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제 행정학에서 배우는데 능률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이죠. 능률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외주를 많이 줍니다. 감정평가사도 역시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고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행하는 사람들. 저기 뒤에 가게 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하면서 행정 대집행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이제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가 바로 행정 대집행인데, 근데 그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은 행정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이 있어요. 행정 대집행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 2조에 보게 되면요, 강제 철거를 누가 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로 하여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자기집행이라고 하고 제3자로 하여금 강제 철거를 들어가도록 하는 걸 제3자 집행이라고 하는데. 제3자가 만약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들어가면 그 제3자의 행위로 법적으로 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행정청, 철거 의무를 부과했던 그 의무부과청, 행정청의 행위로 봐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 엄연히 제3자가 있는데 왜 제3자가 한 행위로 보지 않을까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집행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는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돼요. 행정의 대행자 보시면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게 아니다. 위탁받는다는 게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고 법에 근거를 둔 공법상의 위탁입니다. 공법상의 위탁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행정행위나 공법상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공법관계에도 계약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법상 계약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행정법이라는 게 한국 행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독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는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이런 개념은 이제 프랑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무를 위탁할 때 공법상 계약의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특허, 행정행위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이런 도급계약, 요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사법상 도급계약을 통해서 경영만 수행하는 거, 이런 거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무의무 부담사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무의무 부담사인. 요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맨 뒤에 보시면, 도마자 9번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의무 부담사인이에요. 얘는 뭐냐면,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의무만 부담하지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은요. 권한을 부여받아야지 공무수탁사인이죠. 권한을 부여받아야 그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건데 의무만 부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공의무 부담 사인인데 뒤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관련돼서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 말고도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해서 국공립학교 시간 강사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 강사. 뭐 사립학교는 뭐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고요. 국공립학교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국공립학교 교원들 있죠? 뭐 기간제 교원이라고 할지라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시간 강사는 공무원도 아니고요. 공무수탁사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립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 강사는 우선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받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무수탁사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 시간 강사 이런 경우도 또 공무수탁사인이 아닌 자로 우리가 또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로마자 4번 가시게 되면 법적 근거 행정권한법정주의입니다. 헌법 제96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여기서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 이게 바로 행정조직법정주의예요. 행정조직법정주의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있죠. 특히나 이제 행정학에 가면 이거 정말 자세히 배우죠. 뭐 밑에 뭐 있고, 뭐 밑에 뭐 있고, 뭐 밑에 뭐 있고. 행정법에서는 국무총리실 밑에 처 있다는 거, 각부 밑에 청 있다는 거, 요 정도만 비교할 수 있어도 뭐 대부분 다 해결되는데 행정학에 가면 외울 게 이만큼 있습니다. 그죠? 바가지로 있어요. 그게 이제 설치 조직, 행정 조직 법정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 부분이 바로 행정 권한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권한은 법률로 정하고 그 권한의 배분에 변경을 가할 때도 동등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행정 권한 법정주의인데 공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권한의 법적 귀속점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옆에다가 CF 하나 걸어 놓으시고요. 뒤에서 이제 국가배상 그리고 원고적격이라는 테마 가서 이런 얘기를 배우는데요. 옆에다 요거 하나 좀 써놓으세요. 요거 권한위임은 이제 테마 이름으로는 피고적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파트 가면은 권한위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제도 요거는 뒤에서 원고적격 파트 가게 되면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파트 가게 되면 배우게 되는데 이것들도 권한의 귀속점 이전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권한 법정주의 문제 발생하고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이건 뒤에 가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2번에서 우리 아까 보신 대로 뭐 별정우체국법부터 토지취득보상법,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등등을 봤습니다. 법적 근거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적 근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밑에 국가사무를 위탁할 때 정부조직법 6조 3항,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할 때 지방자치법 104조 3항, 뭐 나머지는 뭐 자세한 내용들을 정한 것밖에 없으니까 거기 이제 색깔 들어가 있는 거 6조 3항, 104조 3항. 법적 근거 있기 때문에 공무를 위탁하려고 할 때 요거 근거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개별법의 근거가 없어도 보충적으로 일반적 근거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로마자 5번입니다. 행정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1번입니다.
2번이 행정청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주체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우선 이제 소송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이 사인인데 엄연히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어요.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면 그렇죠. 항고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판서 내용이 이제 관련된 논점이에요.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거 이제 정리해드리기 전에 먼저 각각의 내용들 확인하고 종합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점 보시면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지위가 인정되는데 과연 얘가 공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자기가 행정주체고 자신의 스스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위탁을 한 주체가 있겠죠. 공무를 위탁한 주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손과 발의 역할만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국가가 사인한테 공무를 위탁했습니다. 민간 위탁했죠. 그럼 공무가 넘어왔어요. 원래는 공무를 누가 수행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수행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공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공무수탁사인 역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공무원은요. 무엇을 구성을 하게 됩니까? 박원순은 서울시장이라는 행정기관을 구성을 하죠. 그 행정기관은 바로 서울시라는 행정주체의 손발이죠. 그러면 이 공무수탁사인도 뭘 하는 거예요? 국가가 위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의 손발 역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행정기관을 구성을 하는 거죠.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공무수탁사인은 공무를 수행하니까 그렇죠? 공무수탁사인은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광의의 공무원입니다. 아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얘기를 드렸어요.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도 행정기관입니다. 즉 행정주체의 손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인 게 맞아요. 그럼 얘는 과연 행정기관의 지위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주체의 지위까지도 인정되는 것인가? 만약 얘가 행정기관의 지위에 여기서 딱 끝나는 거라고 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발이에요. 얘가 행정주체의 지위까지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얘가 수행하는 그 공무는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 중인 겁니다. 차이가 분명하죠? 그래서 긍정설을 보시게 되면 행정주체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가 맞다. 자기 명의로 자기가 공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진다. 여러분 만약에 공무원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원래? 국가배상 파트 가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다고 해요. 왜? 국가나 지자체의 손발 역할을 한 것밖에 없으니까 제 손발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지는 거지 제 손발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손발의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 잘못을 하게 되면 행정주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공무수탁사인은 자기가 책임을 져요. 자기 이름으로 하고 그럼 얘가 행정주체가 맞죠. 이게 통설적 견해고 그래서 얘를 행정주체라고 보는 거예요. 기타 행정주체라고 했죠 처음에. 부정설은요 아니야 얘는 그냥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아. 공무수탁사인은 국가 등의 특별 감독을 받게 돼. 행정주체는 여전히 국가고 공무수탁사인은 그냥 손발이야. 또 한 명의 공무원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특별 감독을 받는 건 맞습니다. 특별 감독을 받는 건 맞는데 이거에만 우리가 이렇게 국한시켜가지고 이것만 갖고 행정주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검토 보시게 되면 공무수탁사인은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한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갑이라는 공무원이 구급 공채 시험 통과해갖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럼 갑이 일을 하게 되면 갑이 자기 이름으로 해요. 교통경찰관이 가다가 음주 측정을 해갖고 술 많이 먹었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셨습니다. 운전면 취소입니다. 취소를 할 때 그 담당 교통경찰관이 자기 이름으로 운전면 취소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방경찰청장의 이름으로 운전면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행정기관은. 그죠? 왜? 행정주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공무수탁사인은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주체라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 역시도 공무수탁사인이 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행정기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배상 책임도 행정주체가 지는 겁니다. 근데 공무수탁사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얘는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행정기관설이 아니라 행정주체설이 이게 타당하고 이게 통설적인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일반적인 행정주체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자신의 일을 하는
수많은 행정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행정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친구가, 제일 머리가 좋고 제일 말을 잘하는 친구가 바로 행정청이 됩니다. 그럼 공무수탁사인을 우리가 기타 행정주체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시킨다고 했을 때 과연 공무수탁사인도 수많은 행정기관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통할아버지가 그럴 돈이 있으실까요? 없다는 거죠. 기타 행정주체는 본래적 행정주체인 국가와 달리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정주체인 건 맞는데 행정기관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똘똘한 게 행정청이에요. 외부적 관계에서 의사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주체니까. 행정주체의 생각을 누가 의사표시할 거냐? 자기가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바로 행정청이에요. 기타 행정주체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뒤에서 우리가 이제 피고적격이나 피청구인 적격을 배울 때도 행정청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청은 자기 이름으로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바로 행정청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2조 1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2조 1호 옆에다 써놓으시고 여기 말고도 지금 이제 소송법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법을 지금 근거로 제시해드린 거고 소송법 배우면 행정소송법 2조 2항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2조 2항에. 심판법 넘어가서 우리 배울 때는요. 행정심판법 2조 4호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행정절차법은 2조 1호, 행정소송법은 2조 2항, 행정심판법은 2조 4호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행정청이라는 것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포함한 광의의 행정청이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청, 광의 행정청이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공무수탁사인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무수탁사인의 행위가 행정청의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수탁사인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주체는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6번 가시게 되면 위탁의 대상. 위탁의 대상은 법적 지위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 이건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위탁의 형식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 형식. 이건 이제 뒤에서 공법상 계약을 배울 때도 이게 나오는데요.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이제 보통은 계약과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는 통상 특허로 등장합니다. 특허로.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토지취득보상법 20조에 근거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GS건설한테 뭘 해준다고요? 사업 인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사업 인정이라는 행위를 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뭐가 되냐? 행정주체가 돼버려요. 공용 수용권이라는 권한을 갖게 되고 사인들의 소유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서 배우는 특허의 권리 능력을 설정해주는 행위예요. 행정주체와 똑같은 권능을 설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통상 특허, 계약은 이제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 관계를 보시게 되면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특별권력 관계를 배우는데 행정법이 이제 처음과 끝이 계속 이제 연결이 돼야지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앞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또 뒤래 중간에 가서 특별권력 관계를 배울 때 이런 게 있어요. 4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공법상 근무관계, 두 번째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그다음 세 번째 공법상 감독관계, 그다음에 네 번째 공법상 사단관계. 이런 것들이 예전의 특별권력관계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특별권력관계로 분류를 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특별권력관계가 뭐냐고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다. 그러니까 행정주체하고 일반 국민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이런 거를 일반 권력관계라고 그래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법이 적용돼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1번칙 적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특별권력관계는요. 일반 국민 모두와 이렇게 관계에서 행정주체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법률관계가 아닌 것이고 특별권력관계는 특별 신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는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학교 어떠세요? 여러분 일반 권력관계에서는 우리가 명령을 하려면 하명을 하려면 침입적인 작용이니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가 뭔데 선생이 지가 뭔데 그림자 왜 밟으면 안 돼? 왜? 법에 근거가 있어? 당연히 펼쳐놨는데 계속 밟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법에 근거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특별권력관계예요. 특별권력관계. 과제 해오라고 과제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 행사에 동원시키면요,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미치겠는 거죠. 법에 근거 없습니다. 법에 근거 없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명을 할 수 있어요.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복무관계 어때요? 근무관계. 군인으로서의 근무관계, 군복무관계. 훈련 뛰라고 하면 명령하죠, 우리한테. 네가 뭔데 명령하냐? 안 됩니다. 특별권력관계입니다. 따라야 됩니다. 포괄적인 지배복종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런 게 이제 특별권력관계인데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직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무수탁 사인은요, 특별히 공무를 위탁해 준 거기 때문에 국가가 또 특별히 감독을 들어가요.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거 있잖아요. SK텔레콤한테 너희들만 이렇게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돈이 빠이 벌죠. SK텔레콤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통신 사업권을 주게 되면, 국가가 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몇 특허 사업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주게 되면 국가의 감독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강하게 들어가요. 공무수탁 사인에도 국가의 감독이 엄격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행정법 관계, 감독 관계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옆에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이 특별권력 관계 배울 때 더 이상 현재의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이제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결론을 특별 행정 법관계, 특별 행정 법관계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특별 권력 관계를 예전처럼 그대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의 권리 이것도 이제 가볍게 보시면 돼요. 공무수행권, 뭐 당연히 권한이 넘어왔으니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이 되죠. 그리고 처분도 발할 수 있다.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다. 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처분을 발할 수 있고. 비용징수권.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이 그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가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조달을 해야 될 때는 비용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들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제 공무수탁 사인의 의무. 사인한테 일을 시켰다고 이게 뭐 사법관계처럼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됩니다. 공법관계입니다. 그죠? 공법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무 계속의 원칙, 공무 계속의 원칙 적용받는다. 이거. 지가 뭐 나랑 계약 해지합시다. 여러분 공법상 계약으로 공무를 위탁해도요. 사인 쪽에서는요. 아무리 계약이지만 사인 쪽에서 일반 국민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에서는 행정 주체가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으로 공무 위탁을 해도 얘가 함부로 해지할 수가 없고요. 행정 주체에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는 임의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공무를 계속 수행을 해야 돼요.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겠죠.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법령 준수 의무, 공무 수탁 사인의 행위 모든 것은 다 이제 공법 작용이죠. 공무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원리들이 다 적용받아요. 공법 적용받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문법은 당연히 공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불문법 원리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감독을 받을 의무, 이건 뭐 말씀드린 대로 공무수탁 사인은 특별 감독 관계에 있습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감독을 엄격하게 받게 돼요. 뭐 상식적인 얘기들이고 문제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민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행정쟁송. 국민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공무수탁 사인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럼 공무수탁 사인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악구청장이 갑이라는 노인한테, 할아버지한테 거리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탁을 했습니다. 교통할아버지예요. 법적 근거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위탁을 했어요. 교통할아버지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근데 교통할아버지가 처분 발령할 수 있어요? 문서로 하지는 않지만 발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게 되면 올리면 가도 되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내리면 가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교통할아버지의 행위는 전부 다 처분이에요. 그러면 이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툴 때는 이 공무를 위탁한 이 관악구청장한테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됩니까?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됩니까? 할아버지가 행정청입니다. 할아버지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할아버지가 처분을 했다. 근데 그 처분이 위협하다.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해야 된다. 행정심판법 17조가 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피청구인 규정이고요. 피청구인은 행정청인데 2조 4호가 바로 우리 아까 봤었죠? 행정청에는 공무수탁 사인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에요. 2조 4호가. 소송도 뭐 똑같죠. 소송. 행정소송법 13조 1항이 바로 소송의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 규정이고요. 피고는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2조 2항이 바로 행정청에는 공무수탁 사인이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공무수탁 사인과 관계해서 만약에 손실보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피고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GS건설이라는 기업에게 공무 위탁을 했다. 이럴 때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GS건설이라는 사업시행자한테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 됩니까? 얘가 행정주체라고 했죠. 공무수탁사인은 행정기관이면서 행정청이면서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역시도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니까. 앞에 내용이랑 다 하나씩 연결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 이제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국가배상. 공무수탁사인에 위법한 공행정사무 수행으로 공무수탁사인이 공무를 수행하죠. 공행정사무의 약칭이 바로 공무예요. 공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공무를 수행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공무수탁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법적 지위를 행정주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인가? 행정주체설, 행정기관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행정주체설에 따르게 되면은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은 행정주체니까. 이게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아직 국가배상 안 배웠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상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고가 누가 된다? 행정주체가 된다.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는 바로 공무수탁사인이고, 그 다음에 만약 행정기관으로 보게 되면은 공무를 위탁한 국가 쪽이 바로 행정주체죠. 얘가 행정주체가 아니면 그러니까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피고 문제고, 그 다음 문제 법적 근거. 행정상 손해배상에는 일반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국가배상법이에요. 국가배상법인데 여기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야, 행정상 손해배상에 1번의 결론이 만약에 행정주체설이 맞고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다면 행정상 손해배상의 일반법이 국가배상법이고 지금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니까 국가배상법 적용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행정법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문제인식이에요. 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에서 점수가 다 결정이 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국가배상법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라고 돼 있어요. 등이 아니에요,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라고 해서 배상 책임 주체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피고가 될 수가 없어요. 국가배상법 과연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네. 밑에 배상책임 주체의 문제,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것이고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탁사인설, 얘는 행정주체다. 이거는 앞에 있는 행정주체설과 그대로 맥이 맞닿아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는 위탁주체다, 국가다 라고 보는 것은 행정기관설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행정주체설 주장한 사람들은 여기서 공무수탁사인설 주장하게 되고 거기서 행정기관설 주장한 사람들은 여기서 위탁주체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뭘 취했나요? 행정주체설 취했죠. 그럼 여기 결론은 이미 나온 거죠. 그죠? 공무수탁사인설인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는 바로 공무수탁사인이 되는 것이다. 공무수탁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협한 행위를 했다면 피고는 공무수탁사인. 법적 근거 보겠습니다. 학설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배상법 적용설이고 유추적용설과 민법적용설과 3개가 있어요. 네, 이게 위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배상법 적용설은 위에 있는 위탁주체설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과 민법적용설은 위에 있는 공무수탁사인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국가배상법 적용설은 국가한테, 즉 위탁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뭐 문제는 없죠? 이 내용 자체에서는. 왜요? 국가배상법의 피고는 국가잖아요. 국가를 피고로 하면서 위탁주체, 그러면서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키자. 이 내용 자체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은 왜 굳이 국가배상법을 전면적 적용할 수가 없고 유추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수탁사인설을 취했으니까. 피고가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 주체는 누군데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어요. 그러니 국가배상법이 바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적용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민법적용설은요.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이다. 그리고 얘는 사인 아니냐.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다. 그죠? 사인과 결국은 사인 간의 문제인 것이고 또한 국가배상법에는 엄연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된다. 배상책임 주체가 된다라고 했으니 무슨 얼토당토하는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키려고 하냐. 그래서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시켜서 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법적용설입니다.
공무수탁사인 한 명 개입하고 나서 일 복잡해지죠.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교통할아버지 사건이나 통장 전입신고 사건에서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키고 피고가 국가라고 했어요. 국가나 지자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국가배상법 적용설이죠, 지금. 근데 이렇게 우리가, 딱 국가배상법 적용설의 입장이다, 판례가 이런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단언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 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이제 검토, 원칙적인 결론부터 내려보겠습니다. 문제는 국가배상법의 피고가, 배상책임 주체가 오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입법 불비로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과도한 해석은 불가능하고요.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누가 돼요? 공무수탁사인이 되는 게 우선 맞습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폭넓은 권리구제와 면책사유 폐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수탁사인이 지금 수행한 사무가 뭐라고요? 공행정 사무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국가공무원이 그 사무를 수행했을 때하고 공무수탁사인이 그 사무를 수행했을 때 말이에요. 국가공무원이 그 사무를 수행하다가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니까 국가배상법 적용받을 수 있죠. 근데 공무수탁사인이 그 공행정 사무, 똑같은 공행정 사무인데 그걸 수행하다가 위법하게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 주체가 오직 국가랑 지자체밖에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민법을 적용시킨다라고 봐버리게 되면은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의 인정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면책사유 규정이 없고 여기는 면책사유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민법을 적용시켰을 때 배상을 못 받는 부분도 국가배상법을 적용시켰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국가배상법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국가는 국가작용을 하면서 더 신중하게 하라고.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만든 건데 똑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의 직무행위는 공행정사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도 이것도 공행정사무, 이것도 공행정사무인데 이거는 국가배상법, 이거는 민법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국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상 안 해주기 위해서 죄다 위탁해버리면 되잖아요. 아까 일반적 근거도 있었잖아요. 다 위탁시키면 되지. 전문적 능력과 독창적 능력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탁한다. 죄다 위탁해버리면 어떡해? 그럼 얘들은 잘못해도 잘못 가능성이 더 크죠. 왜? 따로 직무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공무수탁사인이. 잘못 가능성이 더 큰데 배상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국가배상법 뒤로 다 도피해버릴 수 있잖아요. 다 위탁시키면 되지. 아웃소싱, 능률성, 효율성 이러면서 다 위탁시키면 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국가배상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물론 피고는 행정주체니까 공무수탁사인이,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국가배상법 적용시키자. 이런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의를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그거예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딘가가 이제 캐치가 되니까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손실보상이나 국가배상 그 자체의 법리만 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다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툭 던지면 올해 시험 안 보겠습니다. 이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걸로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공무수탁사인과 손실보상. 이게 조금 더 수월하니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이고 특별희생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때문에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손실보상은 국가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단체주의적이다. 이게 뭐예요?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그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어떤 공익사업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들에게 얘네들만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단체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함께 어떻게 얘네들의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정도 수준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은 국가가 잘못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이거는 단체주의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죠? 적법한 행위입니다. 재산상 손실에 대한 문제만 고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특별한 희생. 이건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재산상 손실.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재산상 손실.
그 기준은 나중에 손실보상에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가? 피고.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것인가? 공무수탁사인이 행위를 했죠. 공권력을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얘가 공권력 행사를 했어요. 공무수탁사인한테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 된다? 아니다. 그 공무를 위탁한 국가, 위탁 주체에게 해야 된다. 이게 단설이었죠. 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앞에서 행정주체설. 공무수탁사인은 그냥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설이었었어요. 이쪽이 맞다. 그래서 얘는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얘한테 손실보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 여기는 이제 간단하다고 했죠.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식의 손실보상의 문제가 공무수탁사인과 관련돼서 등장을 할 때는 아까 별사탕 학원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별사탕 학원 중에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법이 뭐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토지취득보상법 61조에 별도의 따로 근거가 있어요. 개별법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없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게 입은 손실은 누가? 사업시행자, 얘가 피고고 얘가 보상한다. 법적 근거 따로 이렇게 있고 얘가 피고라고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배상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려운 거고 보통 일로 나와요. 일로 나오는데 공무수탁사인과 손해배상. 이건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주체죠. 네,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1대1로 개인주의적으로 도의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미안해서 돈을 주는 게 바로 손해배상인데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위법한 행위를 했고요. 여긴 똑같죠. 손해배상 주체, 손실보상 주체. 이건 행정주체설, 행정기관설. 이거에 의해서 다 결정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무수탁사인설이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원칙의 예외를 조금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보시게 되면 방금 보신 대로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킬까, 민법을 적용시킬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판례는 이제 교통할아버지 사건에서 교통할아버지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배상법 적용설의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배상법 그냥 적용시켜라. 왜?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여기 보시다시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킬 수만 있으면 그러면 공무수탁사인의 잘못은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는 거예요.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 얘는 얘 행정주체 아니냐. 공무수탁사인한테 하는데 유추적용시키자. 공행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수행했을 때와 공무수탁사인이 수행했을 때 있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평등원칙 위반이다. 형평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국가배상법에는 민법과 달리 면책사유를 배제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인정시키고 피해 국민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지 않는가. 유추적용시키자. 민법 적용설.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다. 그래서 공무수탁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고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 주체는 오직 국가 지자체 둘밖에 없다. 둘밖에 없다. 그러니 국가배상법 적용은 안 된다. 민법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논의가 사실은 2009년도 10월 21일에 국가배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결이 전혀 된 바가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홍정호 선생님은 해결됐다고 보시고요. 박규현 선생님은 아무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요. 약간의 의미가 있었다. 사실 박균성 교수님과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는요. 사실 얘 때문이 아니었어요. 얘 때문이었습니다. 공무수탁사법인 자연인 판례 보세요. 교통할아버지 자연이잖아요. 자연인. 그죠?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설이니까 이게 맞거든요. 우리 아까 방금 본 대로 이게 다수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또 얘는 행정주체라는 측면에서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 공무수탁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왜 손실보상 청구도 공무수탁사인한테 하잖아요. 이것도 공무수탁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는 거죠. 행정상 둘 다 손해전보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배상법을 유추적용시켜서 형평성을 보장한다. 이 원칙은 여기서 먹혀요. 여기서 먹히는 자연인 어떻게 할 거냐? 자연인. 교통할아버지가 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용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아버지 용돈이 없어서 용돈 벌러 나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잠깐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신호기를 놓쳤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더럽게 또 그 차가 또 외제차야. 응? 할아버지가 그런 거 어떻게 보상해요? 배상을 어떻게 하면 돈이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지만 피해 국민은 어떡합니까? 할아버지 돈이 없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할아버지, 자연인의 배상 능력 부족, 그리고 그 피해 국민의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적용설 입장 취하는 게 맞다. 이게 지금 판례 입장. 이 부분이 판례 입장. 이 부분의 판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이 법 바뀌면서 여기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시는 게 맞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9번. 앞에서 우리 공의무 부담 사인을 얘기했었는데요. 공의무 부담 사인은 공무 수탁 사인이 아니다. 이게 말로 이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그 밑에 보시면요. 소득세법 127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내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그 월급 주는 사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된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요. 강의를 하고 나서 월급을 받죠. 예, 강사를 받습니다. 강사를 받을 때 저희 쪽은 이제 얼마? 3.3% 띄어요. 3.3% 띄고 나머지만 주죠. 예, 이게 바로 뭔데요? 이게 소득세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학원 원장은 저한테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요? 예, 과세관청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무만 부담합니다. 그러면 학원 원장이 공무수탁상인이고 행정청이고 저한테 지금 공권력 행사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소송 걸겠습니다. 네? 이거 아니고요. 공무사사인이 아니고, 그냥 저한테서, 제가 원래 내야 되는 돈인데, 3.3% 제가 원래 내야 되는 소득세인데, 대신 내주는 거예요, 대신. 그냥 의무만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대행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대 교수님들은 이거를 공무사사인으로 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아니라 보시는데, 한견우 교수님, 김성수 교수님, 홍정수 교수님은 이거를 공무사사인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책에서 그렇게 이게 공무 수탁 사인으로 보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대 교수님들과 나머지 교수님들. 공무 수탁 사인이라고 보시는 분들과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게 다수설이에요. 다수설이기 때문에, 문제점 보시면, 소득세법상 급여 수급자로부터, 강사 또는 이제, 월급쟁이들, 소득세를 징수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자, 이게 누구예요? 사업자들, 그쵸, 사업자들. 과연 공무세 사인이니까, 긍정설. 소득세 원천 징수는 학원 원장이 저한테 처분한 것이다. 금전급부 하명한 것이다. 아니고요. 소득세법상 의무만 부과받는 것이다. 대신 내줘야 되는 의무만 이행하는 것뿐이지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아까 보세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의무만 부과했으면 의무만. 권한을 받아야 공무수탁상이죠. 그렇죠? 의무만 부과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판례도 뭐라고 하냐면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징수한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공권력 행사로서 이가 행한 행위가 처분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죠. 공무수탁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그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판례도 역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가 맞다고 보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이 자체로서 문제가 나온다면 반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사례로 나온다면 요 정도. 나머지 문제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손실보상, 손해배상, 특히 손해배상, 공무수탁사인과 손해배상, 요거 있는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시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국가배상법 관련된 문제는 뒤에서 배우시고, 그 내용과 요거 두 개, 이렇게 연결시키면, 공무수탁사인과 관련된 사례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